네, 바쁜 아침부터 오랜만에 시멘트 가루를 많이 좀 마셨네요. 어, 이제 40kg 시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방바닥 누수 정비를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제 뜯어낸 거를 막는 거, 그 미장하는 거 있죠. 사토한다고 하기도 하고 미장하는 거. 그거를 제가 직접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달라 했더니 그래도 최소한 15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에다가 오늘 제가 직접 미장을 하면서 5만 원을 더 할인을 받았는데 누수가 총 4톤이 됐는데 감면은 50%밖에 안 돼서 2톤 어치가 감면이 되는데 생각보다 싸더라고. 2,000원인 거예요. 2톤이. 그래서 시청에서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고 서류 작성하고 영수증 내고 2,000원인데 그걸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기름값이나 택시비도 안 나오는. 그래서 시간을 좀 오히려 절약했어요. 누수를 빨리 잡아서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죠. 블록체인이 이제 드디어 블록체인 얘기를 오랜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얼마를 쓰는 거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이고 또 내가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도 그 진단 기록을 제가 허락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이고 예전에 웹 OS라는 웹 오피스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1990년대 후반에 2000년경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제 친구가 이제 그걸로 웹 오피스로 B2B 서비스 하겠다고 한 20억 투자 받았다가 망했죠. 그때 저도 투자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닷컴 버블 때 저는 투자자였어요. 1990 제가 그랬잖아요. 1993년에 어도비 포토샵을 배우고 96년도에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산 맥킨토시 컴퓨터 570만 원짜리를 제가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랬었죠. 그때 96년도에 제가 2천만 원 상금을 받았거든요. 중앙비엔날레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참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동료들한테 뭐 너 잘 나가서 좋겠다고 제 머리에 막 생맥주 부은 애도 있어요. 서양학과였는데 제 앞에서 뭐 우는 애도 있었고 그 지금 그때 제 앞에서 제가 상 받은 게 억울해서 울었던 애가 지금 유럽 쪽에서 엄청 잘 나가는 화가예요. 참 재밌는데 그 친구 지금 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봐 아무튼 엄청 잘 나가요. 그 친구 기법이 제가 졸업미술대전 때 했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온 김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도 이따 할 거고 나온 김에 전 대학교 때 이제 재료 기법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재료를 내가 잘 다루지 못한다면 그 재료나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콘텐츠, 내용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되는, 오히려 제약이 되는 그런 걸 방지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조소, 조각, 판화, 사진, 미술대학 전체
재료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리 동양학과에서 저처럼 서양학과하고 조속과 수업을 많이 들은 애가 뭐 아마 전무후무할걸요. 그 전에도 없을 거고.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건축기법이라든가 조속과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그 환경조각 있죠. 환경조각 설치하는 그런 거 이제 시다도 막 많이 하고 지금 잘 나가는 왜 서도호 씨 우리 선배 과 선배인데 서도호 시다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주물이 아니라 폴리 FRP라고 그러는데 실리콘에다가 어떤 형을 주형이라고 그러죠. 형을 떠서 폴리로 이렇게 인형 만드는 그런 알바도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구의 경험, 재료의 경험을 했었는데 미친 듯이 이제 막 설치 미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했던 기법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법으로 꽤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했던 기법으로.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기법으로 또 유럽에 꽤 세계적인 작가가 한 명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제 작업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더 제가 실정을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한 가지 하면 다른 거 또 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제가 수많은 재료를 다루는 그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한 가지 기법으로 작품을 하지 않았었죠. 뭐 천도 다뤄보고 쇠도 다뤄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다뤄보고 싶었으니까 나무도 다뤄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제가 그걸 다뤄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거 작품하면 꽤 괜찮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도. 아 이 기법 괜찮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한테 축적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정말 그 기법으로 세계적인 작가 2명이 배출이 됐죠.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 2가지 기법 말고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 둔 게 있긴 한데 근데 기법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기법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나 철학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미련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놀란 게 백남준 씨가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 아세요? 이우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동경대 철학과 출신이니까 뭐 어차피 그 사람은 철학이 전공이니까 넘어가고 백남준 씨가 장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걸 흉내내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중용에 대한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우환이라든가 백남준이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화가였기 때문에 그 2사람을 제가 롤모델로 삼는다고 쳤을 때 저는 과학 공부나 철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백남준은 과학에 밝은 사람이었고 이우환은 철학에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기법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법 말고도 저는 더 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너지가 나올 때가 슬슬 됐고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클라우드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개념인데 근데 그 클라우드가 IoT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컴퓨터만 있다가 이제는 모든 사물에 어떤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내가 쓰는 카드하고 휴대폰하고도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클라우드는 또 뭐랑 연결이 되죠?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각종 센서링은 인터넷이랑 연결되면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움직이는 변화들을, 거의 모든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서로 뭐 여기서 이루어진 변화를 저쪽에서 알 수 있고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것,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뭐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은 좀 쉽고요. 그런데 자,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블록체인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이 해결책이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몽골 사막이나 어디다가 나무를 심으면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황사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나무를 심은 만큼 이산화탄소를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 그래서 뭐 어스 플래닛인가 무슨 그 기업이 있었어요. 가상의 그 공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실제로 그 기업이 몽골에다가 나무를 심는 뭐 그런 어스 플래닛 아무튼 있었어요. 일종의 그 벤처 기업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보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물 인터넷이 하고 센서링이 아주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금이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금이 모아지냐면은, 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그 사람이 정말 하루 일상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오늘도 좀 저는 좀 재활용이 너무 체질인 것 같아요. 재활용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이게 어디서 주슨 그 내비게이션 그거 창 유리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게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쓰던 건데 그거하고 뚜껑 과자 뚜껑을 붙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휴대폰 촬영대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휴대폰 촬영되거든요. 딱 넣고서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이거 만드는 데는 뭐 그냥 한 20분? 15분이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을 제가 좀 물건을 그냥 버리는 거를 못 하는데, 왜냐면 이게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탄소 발자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생산하는데 지구상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게 통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키고 환경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하면 할수록, 주워서 쓰면 쓸수록, 남의 옷을, 버린 옷을 자기가 입을수록 그것은 지구를 위한 일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행위들이 측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측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부터 측정이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전거에 센서가 들어가 있으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하루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지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있는 어떤 센서와 자전거에 있는 센서가 1m 이내로 만났고 그것이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했다 하루에. 그럼 이 사람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IoT가 발달하면서 센서의 가격이 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떨어지면서 모든 것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아, 그 기금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자전거만 타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화폐 개념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하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과거가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물건을 헤프게 썼고 과소비를 했고 버렸고, 이게 추적 안 당할 것 같아요. 카드를 어떻게 썼고. 전체가 다 추적당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추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그래서 과거의 한 행위까지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 그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근데 궁극적으로 뇌지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두뇌를 스캔함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정말 총구석에서 또는 거의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도 밥알 하나라도 안 남기고 과하게 먹지 않고. 여러분, 과하게 먹는 것 자체가요, 그것도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과식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무책임하게 보는 편이에요. 과식하는 사람들. 아무튼 너무 럭셔리하게 먹는 거, 그렇게 가끔가다 선물처럼 그런 건 그런데, 저는 끼니를 때우는 개념으로 살고, 또 하루에 한 2끼 정도, 어쩔 땐 한 끼만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일에 빠지면 밥 먹는 걸 까먹는 스타일이라서. 예술가들 좀 그래요. 안 먹고 막 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아침도 안 먹고 오후 한 4시까지 일했나? 그러고서 겨우 이제 라면하고 햇반 먹었죠. 자, 그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블록체인,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작은 선행, 그 다음에 이런 재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측정되는 때가 오고, 그것을 보상해주는 거대한 기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미소의 값어치가, 내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웃어주는 것에 그 값어치가 매겨지게 된다, 측정이 된다, 그것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 미소뿐만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별로 보상 못 받죠? 그 아파트에서,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체크된다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 했느냐도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반대로 네거티브로는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죠. 환경 오염 시키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반대로 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아주 이제 민감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블록체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있었는데, 드디어 모션 센서 기술이, 웨어러블 모션 센서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지금 이미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좀 투자하라고 광고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뭐 오아시스 시티라고 그러는 건데, 가상의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근데 이 가상의 도시가 돈을 받고 또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달을 부동산으로 팔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었나. 그래서 우리 막 선후배들 만나면 그 사람 얘기 진짜 자주 했는데, 봉이 김선달이라고. 달에다가 이렇게, 달의 땅을 이렇게 팔았다니까요. 가보지도 못할 땅을 살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달의 땅을 파는 게 더 비현실적이고, 가상현실 도시에서 부동산을 파는 거는 더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전에도 우리가 도메인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닷컴 먹을 때. 예. 도메인이 영역이란 뜻이에요, 영역. 근데 어떤 텍스트, 그래서 뭐 알파벳 약자가 처음에는 2개짜리 다 사라지고, 3개짜리 사라지고, 4개짜리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저 그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파벳 4개짜리 닷컴 도메인까지 따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 포기했는데 사업하려고 막 도메인 이것저것 등록도 해봤어요. 제가 닷컴 버블도 다 겪어봤죠. 근데 정말 이 가상 도시 속에 부동산을 파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그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의하는 거죠. 식물들의 질병을 막아주는 보디가드 박테리아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세균하고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생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런 거야 뭐 계속 밝혀질 일이죠. 다 공생관계니까. 이번에 사립유치원 우리 국가 세금 지 맘대로 써버린 이런 원장들 나왔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런 걸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관리와 간섭을 정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사립유치원은 아주 소신껏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나쁜 점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교육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있는데, 그게 예전에 누리과정인가 해서 그런 것들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은 교육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애들을 유도하는 것만큼 딴 걸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어떤 것들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조금이 안 나오고, 이런 아주 딜레마가 아무튼 사립유치원에 꽤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나쁜 원장들도 있지만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아이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원장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말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저는 공공 일자리를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발로 뛰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알바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 뛰어다니니까 직접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데 좀 돈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불법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잡아내고, 정말 자기 돈을 들여서 애들을 잘 이끌려고 하는 유치원이 있다면은 포상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산악인들 아무튼 명복을 빌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저속과 사람들하고 친했고, 또 산악부 형 누나하고 친했고, 산악부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했던 또 후배하고 친했고,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산 사람들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산 사람들이 참 많아서 늘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요. 산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명복을 빌면서 며칠간 좀 생활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월세나 전세나 월세 내기 바쁜 3, 40대가 많아져가지고 그게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20년 사이에 30세에서 34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월세를 내는 가구가 2배가 늘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의 그 불평등으로 저출산이 더 심화됐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월세 내기 힘든데 아이를 양육비가 월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 양육비가 결국 우리 국가가 소멸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거품, 부동산 투기가 엄청난 영향을 한 겁니다. 우리 국가의 창의성,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죠? 창의성을 소멸시키고 생명까지도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주범이에요, 주범. 제가 그 일본 기업의 그 윤리 얘기하죠.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지 말아라. 일본 기업 철학가들의 윤리. 그래서 일본은 자수성가 기업가가 84%가 나옵니다. 미국이 76%인가 78%예요. 전 세계에서 자수성가 사업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노벨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창의성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그 조작 같은 게.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와 아이디어의 공통점이라는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아이와 아이디어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서 다 흡수해 버리냐? 주식 그 조작하고 부동산 투기 거기서 굉장히 그 비용들을 흡수해 가 버립니다. 아이를 키울 비용하고 아이디어가 산출될 거를 그것을 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한 나라가 돌아가다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죽으면서 아주 순발력 있는 아이디어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또 좋은 건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우리 분들 애기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빨리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시작하는 국토보유세 꼭 시작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 국토보유세가 각 가정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아이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가정당 30만 원인가 1인당 30만 원인가 된대요. 그게 시작이 되면 굉장한 거죠. 라오스댐 붕괴, SK건설, 이윤 늘리려 설계 변경 의혹. 이게 정말 최초의 설계대로 어떤 재료를 썼느냐 하는 것을 개구리 해부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뒤집어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도로를 이렇게 깔 때 적정량의 두께를 깔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두께를 측정하는 거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벽돌처럼 생긴 거. 그게 뭐냐면은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하고 이 건설업자하고 짜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디를 측정하라면 거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해라. 딴 데는 다 얇게 하고 철근 빼고. 그래서 철근 많은데 하고 두꺼운데 여기 까면 돼요.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비 절감한 거 어떻게 하죠? 나눠 갖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있을 거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 더 많았을 거고요. 그 이전에 가면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센서의 가격이 싸지잖아요. 센서의 가격이 무한대로 싸져요. 그러면은요
센서를 시멘트에 섞어버려요,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꽉 뒤집지도 않고, 댐 공사에 들어간 재료, 건물 벽 속에 들어간 재료, 바닥에 들어간 재료, 모든 것을 파악하는 시대가 와요. 모든 것을. 이게 또한 블록체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났다. 제발 빨리 습관을 고치고 투명해지고, 제발 국민들 좀 생각하고 세금 함부로 쓰지 말고 좀, 내 지문으로 다 밝혀진다니까요. 자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지금까지 본 번호판 중에 제일 멋진 걸 봤어요. 88다에 8888 8 6개짜리 번호판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88다에 8888. 자, 이거는 방바닥에 요게 이제 누수가 됐던 관이고요. 요게 이제 새로 한 관이고요. 세워서 찍었더니 잠깐만. 여기 이제 보일러 들어오는 곳.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죠. 시멘트를 발랐고, 이거는 시멘트를 아예 갠 김에 한 30kg를 다 개버렸어요. 그래갖고 골목 입구에, 이쪽은 이제 우리 집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 옆집 골목인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옆집 들어가는 입구를 시멘트를 발라줬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튼 이게 뭐 보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막 시멘트 섞어야 되고 꽤 부지런히 움직였고요. 또 제가 난방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자는 곳만 보일러를 돌리는데, 지금은 돌리지도 않죠. 저는 뭐 겨울이 오기 전에 아예 떼지도 않고, 한겨울에도 뭐 뗄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2층 침대에다 또 오늘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쳐서 잠잘 때 저는 모자를 쓰고 자요.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따뜻하게 자는 편은 아니에요. 그게 절약을 하는 편이라서. 네,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죠. 감사합니다.